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바로 레프 톨스토이죠. 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정말 위대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1870년대 후반에 아주 큰 정신적 위기를 겪게 돼요. 아, 그랬군요. 네, 모든 걸 가졌는데도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그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사랑과 자비. 그걸 직접 실천하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그 시기부터 작품 스타일도 확 달라진 거군요. 농부나 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랄까 우화처럼 단순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부나 명예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서 온다는 걸요. 그게 1885년에 발표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천사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바로 1886년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 그 작품은 정말 네, 여기서는 끝없는 욕심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죠. 제임스 조이스가 괜히 세계문학 최고의 단편이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처럼 톨스토이는 아주 간결한 이야기 속에 삶의 큰 지혜를 담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던지는 질문들의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전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따뜻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은 마을,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시몬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다. 그저 낡은 오두막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몬은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외상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은 못 받고 가죽도 못 사고 집에 가면 마트려나가 난리를 칠 텐데. 추위를 잊으려 술을 한 잔 걸치 시몬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길가 예배당 뒤쪽에 무언가가 보였다. 에? 저게 뭐지? 사람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청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다. 죽은 건 아니겠지. 괜히 여겼다가 나만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 시몬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양심이 그를 붙잡았다. 시몬, 너 미쳤냐?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그냥 간다고? 네가 그렇게 부자라서 강도가 무서운 거야? 에이, 진짜. 시몬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입혀주었다. 이보게, 정신 좀 차려봐. 일단 이거라도 입으라고. 청년은 말없이 시몬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맑고 깊었다. 시몬은 청년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마트려나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남편이 빈손인 것도 모자라 낯선 거지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뚜껑이 열렸다. 양가죽 사오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게다가 저 벌거벗은 남자는 또 뭐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길래. 핑계대지 마. 우리 입을 옷도 없는데 누굴 데려와? 당장 내쫓아. 마트려나는 악을 쓰며 화를 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청년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여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우리도 언젠가 죽어. 매푸며 살아야지. 그 말에 마트려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빵과 따뜻한 국을 내왔다. 에헤이, 먹어요. 먹어요. 그 순간 내내 무표정하던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미소였다. 식사가 끝나고 마트르나가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다른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하일은 시몬에게 구두 수선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일을 배웠다. 1년이 지났다. 미하일이 만든 구두는 튼튼하고 편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시몬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어느 날 엄청난 덩치의 부자가 가게 앞에 마차를 세웠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비싼 가죽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보게, 이게 독일제 최고급 가죽이야. 이걸로 1년 동안 절대 찢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망치면 감옥에 보낼 테다. 네, 알겠습니다. 나리,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뒤쪽 허공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두 번째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이 실실 쪼개! 내 말 명심해. 시간 맞춰 만들어 놔. 신사가 나가자마자 미하일은 가죽을 싹둑 잘라버렸다. 장화가 아니라 얇은 슬리퍼를 만드는 모양새였다. 아이고, 미하일, 너 미쳤어? 장화를 만들라니까 왜 슬리퍼를 만들어? 그 비싼 가죽을 다 망치면 우린 끝장이야.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시몬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하는 순간 눈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신사의 하인이었다. 저기 주인님이 마차에서 급사하셨어요. 장화는 필요 없고 관에 넣을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마님께서 전하라십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미하일은 이미 완성된 슬리퍼를 조용히 내밀었다. 시몬은 소름이 돋았다. 다시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소녀들을 데리고 가게를 찾았다. 한 소녀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주고 싶어요. 미하일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세 번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다. 부인, 이 아이들은 친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입니까? 네, 이웃집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같은 날 사고로 죽었죠. 즉,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이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젖을 먹여 키웠답니다. 제 자식은 죽었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지요. 부인이 돌아가자 시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하일에게 물었다. 미하일, 이제 말해봐.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왜 세 번 웃었는지, 네 정체가 뭔지 말해줘. 그러자 미하일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천사의 모습이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상으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셨죠. 세 가지 진리요?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당신의 아내 마트료나가 가난 속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 빵을 주었을 때 저는 사람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첫 번째 웃음을 시몬과 마트르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부자는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주문했지만 자신이 당장 저녁에 죽을 운명이라는 건 몰랐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운 부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미하일의 목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사람은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입니다. 미하일은 천사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시몬과 가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오랫동안 감동에 젖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간다. 먼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 그는 완벽한 통치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만약 내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난 절대 실패하지 않을 텐데. 왕은 나라 전체에 방을 붙였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수많은 학자가 몰려왔지만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시간표를 짜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쟁이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군인입니다. 아닙니다. 과학이 최고입니다. 에이, 다 틀렸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숲속에 산다는 지혜로운 은둔자를 찾아다야겠다. 왕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호위병도 물리친 채 홀로 숲속 오두막을 찾아갔다. 은둔자는 밭을 갈고 있었다. 지혜로운 어르신, 세 가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사람, 일이 무엇입니까? 은둔자는 대답 대신 힘겹게 삽질만 계속했다. 왕은 그가 안쓰러워 보였다. 제가 좀 도와드리리다. 이리 주시오. 왕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다. 해가 질 때까지 은둔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보시오.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오. 그럼 그냥 가겠소. 저기 누군가 달려오는구먼. 숲에서 웬 수염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달려나오더니 왕 앞에서 털썩 쓰러졌다. 배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이런, 다쳤잖아. 왕은 지체 없이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남자는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 4시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폐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그대를 모르오. 용사라니? 저는 폐하의 원수입니다. 제 형제를 처형하고 재산을 뺏으셨죠. 오늘 폐하가 혼자 숲에 온다는 걸 알고 죽이려 매복했는데 호위병들에게 들켜 오히려 제가 당했습니다. 죽이려 했던 저를 살려주시다니 앞으로 평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원수와 화해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는 남자에게 의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떠나기 전 왕은 다시 은둔자에게 물었다. 제발 답 좀 주시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소. 그게 무슨 소리요? 어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밭을 갈아주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길에 저 남자에게 죽었을 거요. 그러니 그때 가장 중요한 때는 밭을 갈던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면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운 것이었소. 은둔자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남자가 쓰러져 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상처를 치료해준 순간이었소. 그때 그를 돌보지 않았다면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니까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오. 그것이 이 인간이 세상에 온 이유니까. 마지막 이야기, 수라트의 카페로 가보자. 인도 수라트에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었다. 어느 날 거기서 시끌벅적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신을 연구하다 미쳐버린 페르시아 신학자가 노예에게 물었다. 야, 너 신이 있다고 믿냐? 당연하죠. 여기 제 허리춤에 있는 나무 조각이 바로 저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며 끼어들었다. 무식하기는 진짜 신은 브라마님이시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웃기지 마시오. 진짜 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뿐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들 틀렸습니다. 정시 없습니다. 네, 정시.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습니다. 다들 시대에 뒤떨어졌군.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교만이 진정한 종교요.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 자기네 신이 진짜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마치 인터넷 댓글 싸움 같았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차만 마시던 중국인 유학자가 있었다. 키르키의 관리가 그에게 동의를 구했다. 어이, 중국 양반. 당신네 나라도 이슬람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한마디 거들어 보시오. 중국인 유학자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자만심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좌중이 조용해지자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수마트라 섬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해변에 한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었죠. 그는 태양의 빛을 잡으려고 해를 너무 오래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양빛이 액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니 태양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예 태양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그런데 그의 옆에 있던 노예가 코코넛 껍질로 작은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비웃으며 물었죠. 야, 태양이 어딨어? 이렇게 깜깜한데. 도대체 태양이 뭐길래 난리야? 저는 태양 같은 건 모릅니다. 하지만 이 램프빛이 뭔지는 알아요. 이걸로 어둠을 밝히고 주인님을 모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자 작은 램프를 들고서 저 거대한 태양을 다 안다고 혹은 없다고 우기는 건 아닐까요? 신은 태양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신만 옳다고 싸우지 말고 그 빛을 받아 서로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자의 말이 끝나자 시끄럽던 카페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구두수 선공 시몬은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떨고 있는 청년 미하일을 발견하고 자신의 외투를 주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 마트료나는 처음에 화를 내지만 결국 먹을 것을 주고 미하일은 구두수선이를 빨리 배워 가게를 번창시킵니다. 부유한 신사가 튼튼한 장어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이 슬리퍼를 만들자 신사가 갑자기 죽어 그게 필요해지고 나중에 다친 쌍둥이 소녀를 데려온 부인을 보자 미하일이 세 번째 미소를 지으며 시몬이 묻자 미하일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상으로 온 천사라고 밝힙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노예가 코코넛 껍질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태양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못발 짚은 절름발이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더니 태양이 뭔지도 모르는구먼. 내가 알려주지. 태양은 불덩어리야. 매일 아침 바다에서 솟아올라 저녁이면 우리 섬산 뒤로 숨어버리지. 눈만 멀쩡했어도 다 봤을 텐데. 쯧쯧.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어부가 끼어들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섬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본 티가 나는군요. 내가 배를 타고 나가봐서 아는데 태양은 산 뒤로 지는 게 아니오. 아침에 바다에서 떠올랐다가 밤이면 다시 바다로 잠기는 거라오. 내 두 눈으로 매일 똑똑히 봤으니 확실하오. 그러자 일행 중 한 인도인이 말을 잘랐다. 다들 제정신입니까? 불덩어리가 물에 빠지면 꺼지지. 어떻게 멀쩡합니까? 태양은 불덩어리가 아닙니다. 데바라는 신이 황금산을 빙글빙글 도는 거라고요. 가끔 악마뱀들이 태양신을 삼키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총구석에만 박혀 있으니 태양이 자기네 나라만 비추는 줄 아는 거지요. 이번에는 이집트 선장이 나섰다. 아니요, 당신도 틀렸소. 나는 흑해와 아라비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까지 다녀봤소. 태양은 인도만 비추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춥니다. 일본 넘어 동쪽 끝에서 떠서 영국 넘어 서쪽 끝으로 지는 거요. 내 할아버지께서 바다 끝까지 가보셨으니 내가 잘 알지. 선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국인 선원이 뛰어들었다. 태양에 대해서는 우리 영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태양은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요. 그냥 지구 주위를 뱅뱅 돌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어디서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지더군요. 영국인은 모래 위에 막대기로 원을 그려가며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배의 항해사를 가리켰다. 저기 항해사가 나보다 똑똑하니 제대로 설명해 줄 겁니다. 지혜로운 항해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 모두 서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군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을 보게 되는 거죠. 태양은 오직 하나의 산이나 섬, 바다만을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비추고 있죠. 발밑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면 태양이 당신들 나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세계를 누비며 하늘을 관찰해온 항해사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때 공자의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이 말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만심 때문에 오류에 빠지고 서로 다투지요. 태양처럼 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신, 자기 나라만의 신을 가지려 합니다. 온 세상을 품은 위대한 존재를 자신들의 좁은 사원에 가두려 하지요. 신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해 직접 지으신 이 거대한 세상보다 더 훌륭한 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 같은 세례반, 하늘 같은 지붕, 태양과 달과 별 같은 등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신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의 뜻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보다 더 귀한 재단은 없습니다. 신을 더 높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신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빛이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 우상에게서 작은 빛 한 줄기를 보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끝나자 커피숍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더 이상 누구의 신앙이 옳은지 다투지 않았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여동생 집에 도시에 사는 언니가 놀러 왔다. 언니는 상인의 아내였고 동생은 농부의 아내였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니가 도시 생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폼나는지 아니. 옷도 쫙 빼입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극장에 파티까지. 우린 정말 화려하게 산다니까. 동생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상인의 삶을 깎아내리며 농부의 삶을 옹호했다. 난 언니랑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 우리는 좀 거칠게 살지 몰라도 마음은 편해. 언니네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잖아. 이득과 손해는 형제라는 말도 몰라? 오늘 부자였다가 내일 밥 빌어 먹는 사람 수두룩해. 우린 부자는 못 돼도 굶을 걱정은 없다고. 굶지만 않으면 다야. 돼지나 송아지랑 뒤꾸는 게 무슨 인생이라고. 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봤자 넌 거름더니 위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야.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때? 우리 일은 힘들어도 정직하고 확실해. 누구한테 굽신거릴 필요도 없지. 하지만 도시는 유혹이 많잖아.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이면 형부가 도박이나 술, 바람에 빠져서 집안 말아먹을지 누가 알아. 그런 일 흔하잖아. 집주인 파음은 난로 위에 누워 여자들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맞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흠만 파먹고 사느라 딴 생각할 틈이 없었지. 딱 하나 문제는 땅이 부족하다는 거야.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 따위 하나도 겁날 게 없을 텐데. 여자들이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파음이 땅만 있으면 악마도 안 무섭다고 큰 소리 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오호라,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내가 원하던 땅을 실컷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내 소나귀에 넣고 말겠어. 마을 근처에 약 12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진 여지주가 살았다. 그녀는 농민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새로 고용한 관리인은 전직 군인 출신으로 툭하면 농민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파음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말이나 소가 지주의 땅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피 같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아오, 정말 저놈의 관리인 때문에 살 수가 없네. 파흠은 벌금을 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했다. 그러던 중 겨울이 되자 여지주가 땅을 판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려 한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다. 여관 주인이 땅을 사면 벌금을 더 악랄하게 뜯어낼 거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땅을 사려 했지만 의견이 갈려 실패했다.
결국 각자 돈 닿는 대로 땅을 사기로 했다. 파함은 이웃이 5만 원을 주고 2만 평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움에 휩싸였다. 남들은 다 땅을 사는데 나만 빈털터리로 남을 순 없어. 우리도 이참에 10,000평 정도는 사야겠어. 관리인 등살에 더는 못 살겠다고. 파흠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망아지를 팔고 벌통도 반이나 팔고 아들을 일꾼으로 보내 가불까지 받고 천안에게 돈을 빌려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다. 드디어 파흠은 숲이 포함된 만 6,000평의 땅을 샀다. 빚을 다 갚는 데 1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는 어엿한 지주였다. 자기 땅을 갈고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자기 땅에 풀을 베었다. 야, 내 땅에서 자라는 푸른 때깔부터 다르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땅이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딴 세상이야. 파음은 행복했다. 이웃들이 자기 밭을 침범하지만 않았다면 완벽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지만 소와 말이 계속 밭을 망치자 파함도 참을성을 잃었다. 더는 못 봐주겠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파함은 이웃들을 고발했고 몇몇은 벌금을 물었다. 그러자 이웃들은 앙심을 품고 일부러 가축을 몰아넣거나 밤에 나무를 베어갔다. 어느 날 파함은 숲에서 라임나무 5그루가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다. 어떤 놈이 감히 한 그루면 몰라도 싹 다 베어가다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다. 파함은 시몬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시몬은 풀려났다. 파함은 판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더욱 고립되었다. 당신들도 한통 속이지? 도둑놈을 풀어주다니. 그 무렵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굳이 내가 떠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땅이 좀 넓어지겠지?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좁아. 어느 날 불가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나그네가 파함의 집에 들렀다. 거기서는 조합에 가입만 하면 한 사람당 10,000평씩 공짜로 줍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호밀이 말 키만큼 자란다니까요. 빈손으로 온 사람도 몇 년 만에 소 6마리에 말 2마리를 거느린 부자가 됐지요. 파함의 가슴에 불이 지펴졌다. 여기서 이웃들하고 지지고 볶느니 거기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낫겠어. 여기 재산을 다 정리하면 거대한 농장을 차릴 수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파흠은 여름에 길을 떠나 꼬박 7일을 걸어 그곳에 도착했다. 나그네의 말은 사실이었다. 넓은 땅이 널려 있었고 돈만 있으면 헐값에 비옥한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파흠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다. 그는 넓은 땅을 배정받고 가축도 마음껏 길렀다. 예전보다 10배는 더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또다시 불만이 생겼다. 공영 땅은 좁았고 밀을 심을 땅은 더 필요했다. 파함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야 했다. 농사가 개박이 났지만 땅이 너무 멀어 수확물을 옮기는 게 고역이었다. 내 땅만 제대로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다 내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파함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다. 하지만 매번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상인이 파음의 집에서 쉬어가게 되었다. 상인은 먼 곳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시키르라는 곳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단돈 1,000,000원이면 500만 평도 살 수 있습니다. 네, 1,000,000원에요. 휴장 비위만 좀 맞춰주면 됩니다. 선물로 옷이랑 술 좀 줬더니 땅을 거저주더군요. 강 옆에 있는 닷은 초원인데 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인은 땅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1년을 꼬박 걸어도 다 못 돌아볼 만큼 넓어요. 바시키르 사람들은 양처럼 순진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1,000,000원으로 찔끔 사느니 거기 가서 10배, 아니 100배를 가지겠다. 파함은 하인을 데리고 바시키르로 떠났다. 7일 만에 도착한 그곳에는 천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빵도 안 먹었다.
그저 고기를 먹고 말저 술을 마시며 놀 뿐이었다. 바시키리인들은 파음을 환대했다. 파음이 가져온 선물을 주자 그들은 아주 기뻐했다. 손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의 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리 땅은 너무 좁고 적박한데 여기 땅은 정말 끝내주더군요. 바시키리인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더니 통역을 통해 말했다.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땅을 드리겠답니다.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다 당신 거랍니다. 그때 여우털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모두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가 바로 주장이었다. 파흠은 얼른 가장 좋은 옷과 차를 선물했다. 좋소. 당신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 가지시오. 우린 땅이 넘쳐나니까. 말로만 주신다 하지 말고 문서를 확실히 해주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소. 문서는 써드리지. 가격은 하루에 1,000만 원이요. 하루요? 그게 무슨 단위입니까? 몇 평에 얼마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린 그런 계산법은 몰라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온 만큼이 당신 땅이요. 가격은 하루에 1,000만 원. 하루 종일 걸으면 엄청나게 넓을 텐데요. 전부 당신 거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은 날리는 거요. 좋습니다. 내일 당장 하죠. 그날 밤 파음은 잠을 설쳤다. 하루에 50km는 걷더니 걷지. 그 안에 들어오는 땅이 다 내 거라니. 제일 좋은 땅은 다투로 쓰고 나머지는 가축을 기르면 되겠어. 소도 쌍 사고 일꾼도 더 부리고. 신난다. 새벽 옆에 잠깐 잠이 든 파음은 꿈을 꾸었다. 천막 밖에서 누군가 낄낄거리고 있었다. 나가보니 추장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추장이 아니라 예전 그 상인이었고, 다시 보니 볼가강에서 온 농부였고, 마지막엔 뿔 달린 악마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악마 앞에는 웬 남자가 셔츠 차림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파음 자신이었다. 무슨 개꿈이야? 잠에서 깬 파음은 독립 트는 것을 보고 서둘러 사람들을 깨웠다. 자, 시간 없습니다. 얼른 땅 재러 갑시다. 바시키르 사람들과 파흠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주장이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그 위에 파흠의 돈을 올렸다. 여기가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요. 자, 출발하시오. 해 뜨는 쪽으로 가자. 제일 좋은 땅이 그쪽에 있어. 해가 지평선 위로 솟자마자 파음은 괜히를 메고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당한 속도로 걸었다. 1000m쯤 가서 구덩이를 파 표시를 했다. 몸이 풀리자 속도를 높였다. 좋아. 아주 순조로워. 점점 날이 더워졌다. 파음은 겉옷을 벗고 신발까지 벗어 허리춤에 맸다. 몸이 가벼워지자 더 빨리 걸었다. 조금만 더 가서 왼쪽으로 꺾자. 저기 땅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아까워. 파흠은 계속 앞으로만 갔다. 뒤를 돌아보니 언덕 위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이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꺾었다. 정오가 되었다. 파흠 앉아서 빵을 먹었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우면 잠들지 몰라. 잠깐 고생하면 평생이 편한데 힘내자.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날씨는 찜통 같았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비옥한 골짜기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도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 딱 저기까지만 돌고 가자. 욕심을 부려 더 크게 돌고 나니 해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했다. 이런 너무 욕심부렸나? 이제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야겠어. 파흠은 언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바닥은 찢어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내려갔다. 안 돼. 이러다 다 날리겠어. 너무 많이 가졌어. 내가 미쳤지. 파음,
겉옷도 신발도 물병도 다 내던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망치질하듯 쿵쿵거렸다. 죽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바보 취급당할 거야. 달려야 해. 언덕 위에서 바시키리인들이 빨리 오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다. 그 소리의 파음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해는 이제 빛처럼 붉게 물들어 지평선에 걸쳐 있었다. 파흥은 언덕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아래쪽에서는 해가 이미 졌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보였다. 파음은 모자다 놓인고 추장이 웃고 있는 그곳을 향해 몸을 던졌다. 아, 파음은 모자에 손을 뗀 채 앞으로 포꾸라졌다. 와, 정말 대단한 친구군. 땅을 엄청나게 차지했어. 파흠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파흠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죽고 말았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하인은 괴뇌를 들어 파흠이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땀은 딱 6피트, 약 2평뿐이었다.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